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그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일부가 주거 외의 임대차로 사용돼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거 외로 사용되고 일부만 극소수만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적용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일부인지 아닌지 판단은 재판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뭐 면적이 몇 % 이상이면 주택이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됩니다. 옥탑방 불법으로 증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옛날 판례는 미등기 건물이면 최소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옥탑방 불법으로 증축한 거 등기 안 돼 있어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판례가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판례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돼도 적용된다. 근데 대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외국인도 적용되고요.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요. 법인도 적용되는데 이때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고요.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된다. 그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이 중소기업 직원이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만 적용되거든요. 그때 최근에 판례가 중소기업 직원이란 대표이사나 등기된 이사는 제외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김용옥 씨 아들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김용옥 씨가 고 김수미 탤런트 아들이 한남 더힐 저기 서울에 약 10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 84제곱미터 보증금 2억에 뭐 월세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살다가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주인이 거부했어요. 너무 싸니까 다른 사람 받아야 되겠다. 나가라.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2년 계약했으면 2년 지나면. 그런데 못 나가겠다 버텼는데 대법원에서는 나가야 된다. 왜? 법인의 중소기업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다고요. 김치 뭐 판매 회사 하더라고요. 그 김용옥 씨 아들이 지금. 김용옥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대부분 판결문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김수미가 본명인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미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가 있을까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만 살게 명백한 경우 졸업하면 갈 거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2년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 줄 필요 없겠죠. 상가도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도 보니까 눈물의 폐업 처리해가지고 깔세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미리 3개월 월세를 1,000만 원 미리 줬다더라고요. 그럼 3개월만 하고 나간다 했으면 그건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도 적용이 안 된다.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고 아까 농지법에서는 3년이었죠. 농지법 원칙 3년 예외 5년이었잖아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양면적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1년 계약을 해놓고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1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소리 안 하고 있다가 1년 1개월 지나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은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해지 통고했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게 아니다. 판례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은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으면 내줘야 되지만 1년 넘어버리면 이제 자동으로 2년 됐기 때문에 중간에 보증금 안 내줘도 된다. 갑자기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간다 해도
판례예요. 현업에 있는 개업공회사님들도 이 판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묵시적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던데 판례라고요. 판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돈 안 내주면 안 나가도 된다고. 너 2년 계약했으니까 나가라. 돈을 줘야 나가지 않겠냐. 동시행 관계 있죠. 돈 돌려받는 거하고 명도해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 현업을 해보면 동시행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같은 뜻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되는 거죠. 약정, 계약에 의해서 갱신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하면 이게 4개월입니다. 4개월. 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는 경우도 묵시적 갱신된다. 작년에 35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계약 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한 달 있다 만기되면 돈 내줘야 된다.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돈 내주면 된다. 답은 나간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돈 내주면 된다. 작년에 민법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미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됐다고요. 갱신된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작년 민법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연장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돼도 2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아까 세입자가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안에 돈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그러면 한 달 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으면 만기 한 달 전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한 달 전에 나가라. 주인이 나가라고 이제 한 달 있으면 만기되니까 나가라 이러면 세입자는 한 달 후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원칙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되면 2년 더 살 수 있다고. 2년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2년 더 살았으니까 자동 연장된 기간 다 끝났으니까 나가라 하면 아니요. 아직 계약 갱신 요구권 한 번도 행사 안 했는데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는 거 지금 행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행사하면 2년을 더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4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더 연장해 주는 거는 뭐 주인이 직접 살라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죠. 예외적으로. 그런 원칙적으로는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5% 더 올려주고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미리. 1회에 하나의 행사할 수 있다. 어제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1회에 하나의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요. 만약에 2년이 지났고요. 2년이 지났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더 2년까지 더 살 수 있잖아요. 이 중간에 이때 팔았으면 그 동일한 물건지에는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밖에 행사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샀으면 다시 2년 이제 이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2년 더 살게만 보장해주고 이때는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5%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잖아요. 시세만큼 올려가지고 계속 2년 지날 때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이제 계약갱신 요건 한번 썼으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계약이에요. 이게 5%를 초과해서 올린 거는 새로운 계약이라고요.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는 5%에 자동갱신이 아니니까. 자동갱신 됐으면 자동갱신 되는 경우는
5%밖에 못 올리겠죠. 자동갱신된 경우도.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5% 초과해서 시세만큼 올렸으면 새로 계약한 거라고요. 새로 계약했기 때문에 또 2년 지나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2년 더 지났으면 또 시세대로 새로 올릴 수 있겠죠. 이제 4년 지나면. 그럼 또 새로운 계약이니까 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고, 새로운 계약을 하면. 이거 뭐 그 뒤로 이제 한 번만 행사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2년마다 계속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그건 아니라고요. 자, 묵시적 갱신 2년이고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입니다. 자동 연장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 말은 이게 사법고시 시험에 나왔어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 말은 반드시 연속해서 2달을 연체할 필요는 없다. 2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이게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할 때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렇게 안 돼 있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해지할 민법에서, 민법의 해지는 그거는 연속해서 2달 연체한 경우만 해지할 수 있고 2기의 차임액, 옛날에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이거는 과거에 1년 6개월 전에 연체한 적이 있어도 해지할 수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할 때는 해지할 당시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시험에 사법고시에 나왔다고 비교하는 게. 5번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말할 수 있고, 나간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주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좀 전에는 자동 연장인데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연장하는 거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그러면 어떤 분은 막 세입자가 이 규정을 보고 불안해 하더라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세입자가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는데, 지금 주인도 아무 말 안 해가 제가 깜빡 잊고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묻던데, 둘 다 말 안 했으면 세입자가 또 같이 말 안 하는 게 낫죠. 말 안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된 거잖아요. 굳이 세입자가 먼저 말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요 사이에 나가라 하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다 대응하면 된다고요. 굳이 먼저 말할 필요 없어요. 자동 연장되는 게 더 좋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쓸 수 있으니까. 그 세입자가 급한 건 없어요. 세입자가 먼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중간에 집이 팔려가지고 세입자가 주인 바뀌었는데 이거 계약서 새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불안해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안 써도 임대인의 지위가 생겨됐잖아요. 새로 계약서를 써버리면 그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새로운 계약을 2년 해버렸으면 2년 안에는 못 나가잖아. 이제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수시로 이사 갈 가능성이 많은 분은 굳이 새로 계약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외로 자주 이사 다녀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학생들이라든지 어디 직장인들, 이런 경우 직장 인사 발령하면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세입자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게 많이 있네요. 2기의 차임액을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어도 이미 신뢰관계가 상실됐기 때문에 연장 안 해줘도 된다고. 지금 현재 2개월 연체돼야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연체된 적이 있어도,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망부로 임대차 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2천만 원 받고 나가기로 약속해 놓고 못 나가겠다, 이건 안 된다고요. 물론 판례에 의하면 처음부터 나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겠다 특약을 했다면 그건 효력이 없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음부터 계약갱신 요건은 절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
특약을 했다도 그거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무렵에 이사 가는 대신에 2천만 원 받고 나가기로 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고 나가기로 한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거는 나가야 된다고요. 판례가 처음부터 뭐 절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겠다. 그건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지만 이 상당한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다면 이사비 2천만 원 받는 대신에 내가 나가겠다 했으면 그건 나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주인 동의 안 받고 다른 데 세놓은 거죠.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냥 고의과실이라고 돼 있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과실이라고 하면 경미한 과실도 포함되잖아요. 개업공개사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법 30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됩니다.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하면 X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절 못한다고요. 일부가 멸실됐거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었거나 이게 좀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철거 계획을 미리 고지한 거 이거 지금 1년 후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1년만 살고 계약할 거냐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계약하지 말자. 이거 철거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는 연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가 멸실된 경우 일부가 어느 정도 멸실돼야 되는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주인은 이거 건물 무너질 것 같다. 지금 위험해서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세입자는 뭐가 무너집니까? 이러면 그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무선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몇 등급 받으면 해당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우려가 있는지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 이게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이런 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 없죠. 재건축해야 되는데 세입자 못 나가겠다. 4년 살겠다. 계속 버티면 재건축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가야 된다. 연장 안 해줘도 된다.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직계 좀비속이지 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어요. 임대인의 배우자가 살아야 되니까 와이프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부부는 원칙적으로 같이 사는 게 원칙이잖아요. 배우자 거 따로 집 주려고 나가라 소리는 못하고 직계 좀비속, 존속은 부모님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할아버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자식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물론 그러면 실제 거주할지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임대인, 임차인. 판례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네가 이사를 나가야 내가 뭐 전입신고를 하든 입증하지 나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직접 산다 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3개월분 환산월차임이나 기존 세입자가 내던 환산월차임하고 새로 온 세입자한테 받은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손해배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전세가 올라가지고 월세가 올라가지고 기존 세입자한테 100만 원 받았는데 내보내고 주인이 산다고 거짓말 시켜놓고 다른 세입자한테 200만 원 받았다면 월세를 차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2년 24개월 2,400만 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매수 청구는 낮은 금액이라고 했죠. 여기는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2년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상가하고는 달라요.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상가의 경우
기존에 4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돼요. 근데 주택은 4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하면 갱신 요구했을 때 기간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년이 연장된다고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이게 좀 문제예요. 지금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갱신 요구에서 세입자가 2년 더 산다 해놓고도 또 중간에 변심을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근데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4년 더 갱신 요구해서 갱신됐다면 4년 동안 월세 내야 돼요. 못 나가요. 세입자 마음대로. 주택은 내가 2년 더 살겠다,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또 나간다고 하면 주변에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전세 싼 거 나온 거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나간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고요. 상가는 다릅니다. 상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이게 비교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대항력입니다. 아까 농지법에서는 대항력은 시구 원면장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생기는데, 주택은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대항력이 뭐냐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주인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 주인이 돈이 없는 사람인 경우 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계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 승계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나 팔면 주인 바뀌면 더 이상 새 안 살겠다, 보증금 내달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락으로 인해서 경매 넘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이때 대항력이 있다 할 말은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으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고요.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하여 면제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지만 단 일정 금액 이하만 최우선 면제받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는 전액을 우선 면제받는다. 자,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1억 6,600만 원이면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죠? 상가하고 다른 점은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하고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라 해서 월세까지 포함하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3을 하면 4,800만 원이 나옵니다. 광역시는 8,500만 원, 광역시 이천, 평택, 광주, 파주 이런 데는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천에서 보증금이 8,500이라도 2,800만 원 최우선 면제받고, 보증금이 2,800이라도 2,800만 원 최우선 면제받고, 만약 보증금이 500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500만 최우선 면제받죠.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나누기 3을 해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요. 최우선 면제는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조당 설정 등기가 10년 전에 돼 있으면 등기부를 보니까 그럼 10년 전에 기준을 적용한다고. 10년 전에는 평택의 경우 평택 이런 데는 더 이 금액보다 적었겠죠. 10년 전에 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몰라요. 10년 전에 거는. 어쨌든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억 6,500만 원에 서울에서 세를 살더라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건재당 설정 등기가 돼 있다면 최우선 면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건재당 설정 등기된 그날을 기준으로 이 금액에 해당되는 제보를 판단한다. 주택가격의 2분의 1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서 5,500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는데 방이 10개입니다. 그러면 5억 5천이잖아요. 근데 경매에 5억 5천에 경매 넘어갔다고요? 5천이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5억에 경매 넘어갔다고 칩시다. 5억에 경매 넘어가가지고 5,500만 원 그냥 쉽게 5천만 원이라고 보고 10명한테 배당 다 해주고 나면 남는 거 한 푼도 없죠? 2분의 1만 떼준다고요? 5억 5천에 경매 넘어갔으면 2억 7,500만 원인가요? 만 최우선 면제 받기 때문에 이거 5,500 다 못 받고 2,750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 항상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 숫자도 당연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나요? 29번. 암기 프린터를 한번 시간 내가지고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하나씩 적어보는 게 기억에 공부하는 요령이 쉽게 암기하면 쉽게 잊어먹고요. 어렵게 공부하면 어렵게 잊어먹어요.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그냥 까먹는데도 오래 걸린다고요. 시간 많이 내가지고 자꾸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적어보기 힘들면 말이라도 입으로 읽으라도 봐야 되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자, 주택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 각종 위원회가 600개가 넘는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걸 많이 만들죠.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인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또 그게 권한이 센가 봐요. 뭐 각 부처 보고 업무 보고 하라고 이런 거 보니까 위원회가 여기 또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임대차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앞에 우리가 위원회 한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협회 공제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4개잖아요. 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상가임대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는 6개가 있습니다.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왜 이렇게 홀수로 했냐면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어기라죠. 그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홀수해야 된다고요. 짝수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맞는데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럼 이게 30명은 논리적으로 보면 부적합한 숫자잖아요. 30명 중에서 15명 찬성, 15명 반대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30명이에요. 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보면 30명을 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지금 300명이잖아요. 국회도 300명 중에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거의 소신투표하는 게 없고 당론으로 정하면 자기 당에서 하자 하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한 번도 가부동수가 나온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150대 150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의결이. 자, 여기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임대차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반드시 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택임대차에 관한 거 물어보고 싶으면 법률구조공단 132번인가 그래요. 거기에 전화,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치보면 나오죠. 전화번호.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화 받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위원회는 임기가 2년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개헌안에는 보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1회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보다. 중임하고 연임하고 다른 점은 그건 뭐예요? 김문수 후보 안은 4년에서 8년만 하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안은 연속해서는 못하는 거고 쉬었다 푸틴 대통령처럼 또 쉬었다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만 부칙에 단 이 법을 시행할 때 대통령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못 나온다. 그럼 한번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통령은 부칙에 그 시행 시기하고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 부칙에 부수적 규칙에 사실은 잘만 하면 영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론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모든 인간의 한계가. 그래서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자, 분쟁 조정은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 거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비교는 해놔야 된다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만기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안 끝났을 때는 못하죠. 주택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는데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면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도 대항력 우선면제권 인정한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설정 등기는 민법 621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도 등기할 수 있죠.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야 되고요. 차이점이.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등기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둘 다 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재판상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만 가면 됩니다. 등기 권리자가 임차인이죠. 차이점이. 효과는 똑같아요. 둘 다 명령에 의한 등기든 민법 621조 설정 등기든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원래 쌍무계약은 동시행이라고 했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것, 등기 말소하는 것과 보증금 돌려주는 게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이다.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기 끝나도 돈 안 내준 전과가 있어가지고 등기한 거잖아요. 돈 못 받아가지고. 그럼 또 말소해주면 돈 줄게 이렇게 해놓고 말소는 했는데 돈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부터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 판례가. 자, 사실혼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우자가 돈 많으면 빨리 혼인신고해야 되고 돈 없으면 혼인신고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사실혼인데요. 사실혼의 경우 상속인 없이 사실혼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사실혼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그 배우자가 사실혼 인정받으려면 그 남편 가족 이런 사람이 사실혼을 했다 이런 거 동의서 써주고 이러면 인정받기 쉽겠죠. 근데 시댁에서 그 인정 잘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지금 돈 상속 받아가려고 인정해달라 하고 이러면 현실적으로 안 해줄 가능성이 많죠. 자, 상속인,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빨리 혼인신고하는 게 좋다고요.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생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생계합니다.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차인이 있고요. 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갑남자가 있고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만 살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임차인 갑남의 상속인이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집에서 3명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되고 사실혼한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요.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노부모입니다.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2분의 1씩 공동으로 생계합니다.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 중에서 학자들 중에서 여기를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부모 모시는 사람은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노부모 안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고 있으면 2분의 1이 상속된다면 누가 노부모를 모시려고 할 것인가?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자,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뭡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사망을 했으면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사망했으면 그 사실혼 배우자가 남은 1년을 더 살 수 있다.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취지가 뭐냐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인한테 보증금 빼주세요, 내주세요 하면 한 달 안에 내줘야 된다고요. 1개월 이내에, 한 달 안에 내주는 게 아니라 1개월 안에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안에만 이야기하면.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무섭죠. 자, 그 다음에 정감청구입니다. 정감청구. 정액은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리고요.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 정감청구는 5%밖에 안 되고요. 한번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린다. O입니까 X입니까? 정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O냐 X냐? 정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질문이 O냐고 X냐고요? 왜? 정감청구라고 해서 X죠. 감액은 상한선이 없죠. 정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X. 그 다음에 또 실무적으로 1년 지나면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 4년 살면 3번 올릴 수 있어요, 주인이. 그래서 만약에 상가 같은 거 10년 동안 1년에 무조건 5%씩 상가를 만약 10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10년 계약해놓고 아무 말 없어도 1년에 5% 올릴 수 있죠. 근데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효력이 있다 없다? 무조건이라는 말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왜?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 청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요. 무조건 올리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특약 안 해도 5%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깎을 수도 있거든요. 감액도.
근데 무조건 올린다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 월차임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정액 비율 등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할 또는 기준금리 2%. 지금 기준금리가 1.5%인가요? 몇 %예요? 2%예요? 기준금리 뭐 한 2%. 이거 기준금리는 시험에 몇 %인지 안 묻겠죠? 만약 계산하는 걸 주려면 기준금리는 2%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이니까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더 낮잖아요.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4%니까 낮잖아요. 1할은 10%죠.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단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 안 해도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단 인적사항 요청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자, 오늘 한 내용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2, 3, 4의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입지조건에 1의 서식이 도대주, 교판, 판매시설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했어요. 도대주, 교.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대주. 그 다음에 3의 서식은 도대만 기재하고 4의 서식은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권이 아니고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3가지 명신탁이 있다. 2자간 명신탁, 3자간 명신탁, 계약 명신탁. 모든 명신탁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신탁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3가지 명신탁 다. 근데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원칙은 무효인데 계약 명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